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이스라엘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 독도를 단독 표기하여 우리 영토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몇 안되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시절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었던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범 청산은커녕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처럼 전범을 추앙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기 때문에 반일 성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이스라엘은 865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이스라엘은 3,690억 달러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최강급 군사력에 걸맞지 않게 인구와 GDP 같은 국력은 터무니없이 빈약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 서민들에겐 최악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아득히 상회하는 미친 물가를 자랑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한국의 7-80% 수준이라 그야말로 서민들의 지옥입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이스라엘은 24조 5천억 원입니다. 국방비 또한 한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지만 국력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과대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력을 보유한 공군도 거의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 58만 명, 이스라엘은 16만 8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270만 명, 이스라엘은 44만 5천 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14,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560대의 전차와 6,2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대한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276문의 견인포와 350문의 자주포, 212문의 대한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하지만 기갑전력에선 한국의 우위이지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이스라엘은 3세대 이상 전차 메르카바 계열을 1,560대 보유했습니다. 만약 기갑전이 벌어질 경우 승무원의 기량과 전장의 환경에 따라 한국이 입을 피해가 크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동의 사막지대의 경우 한국이 큰 피해를 입으며 제압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의 산악지대의 경우 한국의 무난한 압승이 예상됩니다. 포병 전력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애초에 영토를 맞대고 있는 북한과 대규모 전면전에 맞서야 하는 한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시가전과 기동전이 주 전장이라 보병과 기갑 전력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이스라엘은 341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이스라엘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이스라엘은 각각 4대와 11대를 보유했습니다. 공군은 이스라엘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대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이스라엘은 F-16과 F-15 307대와 더불어 F-35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량에서는 한국이 크게 열세지만 질적인 면에선 대등하거나 한국의 우위입니다. 그러나 공군 전력에선 이스라엘이 우위일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전을 치러본 적이 없는 한국 공군에 비해 이스라엘 공군은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며 조종사들의 기량과 실전 경험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무려 자국산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사자라는 뜻의 라비인데 F-16을 베이스로 삼아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이를 지켜본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들의 판매 입지를 고려해 압박을 가했고 이스라엘도 국방비의 한계 때문에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발된 중국의 J-22 라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설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루머가 떠도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이스라엘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이스라엘은 6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이스라엘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특성상 주변 나라들이 해군이 아예 없거나 빈약하기 때문에 고속전과 초계함으로 감시만 하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에일라트 쇼크 이후로 대형함의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해군 소속의 구축함 에일라트함은 이집트 해군의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어이없게 격침됩니다. 이스라엘은 60톤의 고속정이 수천 톤의 함정을 격침시켰다는 사실보다 절반에 가까운 승조원이 순식간에 몰살당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로 이스라엘은 인구가 8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쟁과 테러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며 승무원들의 생존에 극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메르카바 전차와 나메르 장갑차는 생존성과 방어력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나메르 장갑차는 메르카바의 차체를 사용해 기존 3세대 전차보다도 우월한 방어력을 자랑하며 시가전에 특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해전 역사에 이름을 새겼고 이스라엘 해군은 고속정 위주로 개편해 해역 경비만 담당하고 적 수상함대 견제는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공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잠수함은 독일에서 도입한 돌핀급 6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질과 양에서 모두 한국의 열세입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우위가 예상되지만 제공권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